자, 우리 거는 258쪽. 이 수특에 258이래. 258쪽을 한번 해볼게요. 자, 258에는 이제 두 개가 실려 있어요. 최척전도 실려 있고, 그 다음 뭐야, 이거. 9킬로의 구두로 남은 산에 이렇게 실려 있네. 일단 EBS에서 초점을 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체크를 좀 한번 하고. EBS에 초점을 둔 건 전쟁입니다, 전쟁. 자, 여기서는, 초점에 둔 건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면 전쟁이라는 걸, 최척전하고 박시전이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최척전, 오늘 배울 건 최척전이고, 그 다음에 박시전이랑 비교하는 이유는, 수특의 박시전이 앞쪽에 있어요. 개념 설명 쪽에서 연계가 됐어요. 두 개를 같이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둘 다 모두 다 전쟁이 나옵니다. 전쟁이 나오는데 박시전에서는 병자호란이고요. 최척제는 임진왜란, 그 다음에 정유재란 요거야. 그거만 다를 뿐이지 어쨌든 간에 전쟁이라는 소재가 담겨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박시전 같은 경우는 그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박씨의 영웅성, 물론 박씨가 전쟁을 하진 않아요. 오히려 그 밑에 있는 개화가 모든 걸 다 하긴 하지만 이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요, 인물의 영웅성이 부각됩니다. 인물의 영웅성이 부각이 돼요. 즉, 박씨라는 또는 개화라는 영웅성이 부각돼. 전쟁이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인물을 돋보이게 하는 거니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인물을 돋보이게 한다는 의미에서. 그 다음 성원아 이쪽으로. 자, 그런데 저 최척전, 지금 우리가 배울 이 최척전에서는요, 이 전쟁 때문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요. 그래서 어떤 이산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제사합니다. 사실적으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힘겹게 살고 어렵게 살고 막 이런 부분이 나와요. 사실적으로 제시했다. 즉, 이 전쟁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서 가족들 또는 백성들은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정적인 것. 그래서 전쟁을 사실적으로, 고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는 거다. 좋아. 그러면 조희안의 최척전을 해볼게요. 자, 요놈의 포인트는, 최척전의 포인트는 전체 내용을 한번 할 텐데, 커다란 전쟁은 3개가 나옵니다. 3번 나와요. 모두 다 만남과 이별의 반복 구조입니다. 요곳에 반복 구조를 가져요. 이게 최척전의 큰 특징입니다. 반복 구조야. 당연히 이별은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 때문에 이별할 거야. 자, 그러면 어디? 출발해 볼게요. 남원부터, 저기 전라도 남원이 얘네들의 고향입니다. 고향이야. 자, 고향인데, 이제 최척과, 그 다음에 오경이가 있죠? 오경이가 있는데, 오경이가 좀 더 적극적인 여인입니다. 그래서 오경이가 직접 먼저 최척에게 대시를 합니다. 나 너에게 마음에 있는데, 어떡하겠니? 해서 서로 사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둘이 만났군요. 자, 요 둘이 사랑을 하는 거네. 그죠? 하지만 이래들의 결혼은요, 순탄하지 않습니다. 양쪽 집안이 모두 다 반대를 합니다. 얘는 여자 집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좀 잘 사는 집인데 양반은 아닙니다. 최척은 양반인데 벼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막 반대해. 우리가 돈이 많은데 저렇게 벼슬이 없는 애랑 뭐라 결혼하냐. 우리는 양반인데 뭐 굳이 저 중인 부자랑 결혼하냐.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헤어질 법한데 오경이가 어떻게 해서요? 밥을 굶어버리죠. 그래서 이 여인도 어떻게 했어요? 되게 적극적인 여인입니다. 적극적인 여인이야. 그러니까 조선시대 보던 참고 견디는 그런 여자가 아닌 거야. 적극적인 여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얘들은 어떻게 했어요? 약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헤어지는 건 항상 뭐야? 전쟁입니다. 결혼을 앞뒀는데 전쟁이 일어나요. 그게 뭔데?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최척은 전쟁터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라는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은 다시 세모겠네요. 뭔데? 이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전쟁터에 가 있다가
전쟁이 길어집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돌아가질 못해요. 그때 오경의 엄마가 야, 어차피 전쟁터에 갔으니까 이건 죽었다. 이 정도 기다렸으면 됐다. 라고 하는데 오경이가 아니야. 나는 약혼을 했기 때문에 신의를 지켜야 돼 해서 계속 버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돌아오죠. 돌아와요. 그래서 만나겠죠. 그러면 만나서 결혼을 하네. 그래서 누굴 만나냐면 아들 몽석이 출생합니다. 몽석이 출생을 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일본 놈이 한 번 더 오죠. 그게 뭐냐면 정유재란입니다. 다시 정유재란의 난이 일어나서 다시 이별을 하겠네. 그러니까 세 번의 전쟁이 나오는데 세 번의 전쟁은 모두 다 이별을 하게 됩니다. 요번에 정유재란은 일어나서 각각 뿔뿔이 흩어집니다. 최척은 어디로 가냐면 얘는 명나라로 명나라로 가게 되고요. 오경이는 누구의 포로로 가냐면 일본의 포로로 가요. 그래서 얘는 일본으로 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아들이 있죠? 아들 몽석이 있네. 몽석과 그 다음에 가족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얘는 남원에 있네요. 그러면 가족이 뿔뿔이 완전히 찢어져 버렸네요. 찢어져. 자, 그러면 이런 찢어져서 각각 고통스럽게 살겠지만 고전 소설에선 항상 어떻게 해서 도우미들이 있겠죠? 그죠? 조력자들이 있죠. 자, 최척을 도와준 조력자가 누구냐면 누가 있어요? 여유문. 자, 여유문은요 어떻게 도와주냐면 여유문은 명나라 사람인데 조선에 와 출정을 해요. 그래서 미처 아직 못 돌아갔어요. 근데 최척은 어떻게 했어요? 집안이 쑥대밭이 되죠. 그리고 나서 오경은 어디 간지 모르고 죽은 줄 알 거고 몽석이도 죽은 줄 알 거고 다 뿔뿔이 흩어지니까 살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나 중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해요. 그래서 여유문이 어떻게 할 거냐면 죽은 중국 사람 대신 얘를 데려갑니다. 데려가요. 거기 가서 여유문은요 최척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기 동생과 결혼을 시키려 했는데 나는 부인이 있어서 안 한다는 둥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여유문이 죽어요. 여유문이 죽고 나서 다음 누가 도와줘요? 누가 도와줘? 송우라는 애가 도와줘서 얘 때문에 배를 타게 됩니다. 모두 다 도우미들이야. 오경을 도와줬던 애는 누구냐면 바로 돈우라는 애가 오경을 도와줄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도와주는 인물들이니까 당연히 조력자인 얘네들은 긍정적인 인물이겠죠. 자, 이러고 나서 얘가 어디에 가서 만나냐면 최척은 명나라로 갔고 오경은 일본으로 갔고 아들은 남원에 남았는데 최척과 오경이 만나요. 어디서 만나? 스케일이 좀 큰데? 안남 지역에서 우연히 만납니다. 안남은 어디야? 지금의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최척은 최척 나름대로 명나라 배를 타고 무역을 하고 있고요. 오경은 오경 나름대로 일본 도누의 배를 타고 무역 중입니다. 그 커다란 세계에서 만납니다. 어느 날 저녁에 최척이 너무나 어떻게 해서 외로운 마음에 뭘 불어요? 퉁수를 붑니다. 퉁소라고 해도 좋고요. 피리라고 해도 좋고요. 어쨌든 자신의 슬픈 마음을 피리, 퉁수로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반대편 배에서 오경이 들었더니 저 가락 어디서 많이 듣던 가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자기가 지은 노랫가락 시를 합니다. 시를 불러요. 시라고 해도 좋고 노래를 불러요. 그때 최척이 퉁수를 뚝 놓칩니다. 왜냐면 저 시는요 옛날에 오경이가 직접 만들었던 시거든요. 둘만 아는 시야. 그래서 마음이 공탕공탕 뛰죠. 근데 그날 가면 깜깜한 밤에 양쪽 배에서 누가 우당탕탕 오면 누가 공격하는 줄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차분하게 대처하자 그래서 다음날 갑니다. 다음날 가서 어제 조선 사람인데 노래 부르는 사람이 누구요? 조선 가락이 들리던데 누구요? 하고 둘이 만납니다. 만나서 어디 갔어요? 만나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중국 항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둘이 만났으면 또다시 뭐가 생기겠어요? 둘이 만나면 뭐 있어? 자식이 생기겠죠. 그죠? 중국 항주로 가서 요번에는 뭐가 태어나죠? 이제 최척과 오경 사이에서 둘째 아들인 몽선이가 출생합니다. 몽선이 출생해. 큰아들은 몽석이, 둘째는 몽선입니다. 근데 이제 몽선은 이 중국에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요. 누구랑 결혼하냐면
홍도랑 결혼을 합니다. 홍도라는 여자애가 결혼을 하는데 이 홍도는요, 아버지가 명나라 사람이에요. 명나라 사람에서 조선으로 출정을 합니다. 뭐냐면 임진왜란 당시에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주러 왔는데 미처 돌아오지는 못해요. 소식이 끊겨요. 그래서 홍도는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보다가 조선 사람 같은 사람을 만나면 계속 접근을 합니다. 혹시 누구누구 못 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눈이 맞아서 서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전쟁이 한번 일어납니다. 이렇게 100년 만년 살지 않아요. 자, 이번엔 뭐냐면, 자, 명나라와 청나라, 후금, 그죠? 요 둘 사이, 명청 전쟁이라 할까? 그냥 쉽게. 명나라와 후금 사이의 전쟁인데, 그냥 명청 전쟁이라고 하자. 명청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출정해야겠군요. 최척은 명나라에 있으니까 명나라 군사로 출정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명나라가 위험하니까 도와달라고 SOS를 합니다. 그래서 몽석이가 출정을 하는데 포로가 됩니다. 즉 최척과 몽석이는 어떻게 했어요? 서로 청나라의 포로가 됩니다. 청나라의 포로가 돼요. 그래서 청나라의 포로가 되다 보니까 서로 대화를 하겠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너 누구냐 뭐 이런 거 물어보겠죠. 저는요 조선 사람인데 나도 조선 사람인데 이렇게 뭐 만나겠죠. 그죠? 너 조선이면 그런데 알아요? 제 고향은요 남원이라는 데인데 나도 남원인데 뭐 이런 식이죠. 그러고 보니까 너 나 닮은 것 같다 뭔 개소리예요 뭐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아빠라는 거 자식이라는 걸 알아봐요. 바로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너무 갓난애기 때 헤어져요. 너무 갓난애 때 헤어지다 보니까 몰라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애들이 어떻게 해서 탈출을 하죠. 자, 탈출을 해서 어디로 갈 거냐면 당연히 어디에 있어? 남원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오경이는 중국 항주에 있다고 그랬죠. 얘도 어떻게 했어요? 다시 남원으로 오겠습니다. 얘도 다시 어디 가서 몽선, 홍도, 그 다음에 오경, 요 세 부류, 여기 얘들이 다시 어디로 와? 남원으로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가족끼리 다 만났군요. 이게 전체 얘기였고요. 올해 EBS의 지점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출제됐어요. 여기가 올해 EBS의 지점이다 라는 거. 전체 어느 쪽을 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설명을 한번 해드렸고요. EBS 지점은 저쪽이었습니다. 이거 뭐지? 자, 지우고. 자, 요 놈도 나왔으니까 요 놈도 체크를 하고 갈게요. 얘는요, EBS 19쪽에 실렸어요. 요 놈은 EBS 수특의 19쪽에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연계되어 있으니까 쟤도 설명을 하고 가자, 설명은. 자, 일단 박시전은요, 자, 역사적 사실이 나옵니다. 역사적 사실이 나와요. 뭐냐면,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그대로 기록됩니다. 그 다음에, 병자호란 당시에 우리의 왕자들이 끌려가죠? 왕자 이름 누구야? 2명. 인조의 아들 2명 누구야?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이 끌려가잖아. 그죠? 그런 역사적 사실이 그대로 나옵니다. 하지만 박씨가 나와서 또는 박씨의 수하인 개화가 용골대를 혼내준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허구도 있습니다. 문학적 허구가 함께 있어요. 그럼 왜 이딴 걸 하냐? 왜 이딴 걸 하겠어요?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무조건 패했죠? 인조가 어떻게 해요? 굴욕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마가 피가 나도록 절을 했잖아. 인조가 절했던 곳이 우리가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잖아. 삼전도가 어디야? 인조가 한낱 장군인 청나라의 장군 용골대에게 이마에 피가 나도록 절을 했답니다. 그죠? 굴욕적인 거죠? 그게 어디야? 공교롭게도 거기가 어디냐면 롯데월드 있는 데입니다. 그 높은 거 있잖아. 롯데월드 거기에 여러분 놀러 갔을 때 거기 말고 이쪽 롯데월드에서 저쪽 강가 한강 쪽으로 하는 가깝잖아. 거기에 보면 작은 비석이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 삼전도라고 써 있는 데 있어요. 거기 나중에 한번 가봐. 롯데월드만 가지 말고 거기 보시면 삼전도라고 있거든요. 거기입니다.
즉 전쟁에서 대패를 했지만 어떻게 해서 문학적으로 보상받고 싶은 거겠죠. 그죠? 어떤 일종의 문학적 보상 심리겠죠. 전쟁에서의 참패를 했지만 문학적으로는 승리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이 담기지 않았느냐. 자, 내용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내용이 너무 다르니까 나눠서. 자, 일단 전반부에는요, 박씨가 있네요. 박씨. 그 다음에 박씨와 결혼한 남편은 누구죠? 실존 인물입니다. 누구였지? 맨날 헷갈리지, 이놈들아. 걔가 누구냐면, 임경업의, 우두머리. 임경업 위에 있는 사람. 조선의 이시백 장군입니다. 이시백 실존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이야. 어쨌든 이시백과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박씨가 너무 못생겼죠. 그래서 결혼 첫날 밤부터 어떻게 해서 이시백이 따라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죠? 그 결혼을 했으나 박씨가 전혀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가 했냐면 이상공은 누구냐면 이시백의 아빠입니다. 너무 불쌍하는 거야. 며느라가 우리 아들이 너무 심했지. 내가 뭐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 괜찮아요. 저는 원래 조용한 걸 좋아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대신 저한테 뭘 만들어 달라고 그래? 요즘 말로 하면 별장 하나 줘달라고 합니다. 그 별장 이름이 뭐야? 그게 피화당이죠. 화를 피하는 곳. 그 화를 피하는 피화당을 만나서 이제 전쟁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 군사들을 훈련시키죠.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 도수를 부려서 걔를 수초 또는 뭐냐면 나무로 만들어놔요. 아무도 없으면 다시 도수를 해서 사람들이 전쟁 연습을 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화당에서 박씨는 뭐 하고 있어? 미래를 대비하고 있군요. 유비무한. 그죠?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였네. 결국 둘 간의 갈등은 부부 사이의 갈등이겠죠? 그러니까 갈등을 굳이 한다면 가정 내 갈등이죠. 가정 내 갈등에 해당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후반부로 넘어갈 때 이 박씨가 어떻게 해요? 일종의 뱀처럼 허물을 쭉 벗었는데 너무 예뻐져요. 그래서 얘가 뱀처럼 탈피를 합니다. 그러면서 후반부로 가면 박씨가 엄청 예뻐져요. 그러면 뭐 이시백이 다시 어떻게 써요? 박씨와의 뭐 결혼 생활을 다시 진행된다. 그런 건 안 나오고 예뻐졌는데 이제 둘 간의 어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전에 전쟁이 나죠. 그게 뭔데? 그게 병자호란이죠.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장군 이름이 뭐지? 장군. 걔가 용골대입니다. 용골대야. 그래서 용골대가 누구를 데려가냐면 왕자와 공주를 데려갑니다. 공주를 포로로 데려가는 거야. 박씨가 보다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의 왕자와 우리의 공주를 데려가다니 이 나쁜 놈 공격합니다. 근데 누구를 공격하냐면 누구에게 지시를 하냐면 박씨는 개화에게 지시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가만히 보시면 박씨가 도수를 부리는 것보단 개화가 오히려 훨씬 더 영웅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요? 얘가 어떻게 써요?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용골대를 혼내줍니다. 그런데 용골대가 얘기합니다. 야, 너 왜 그러냐? 니네 임금이 나한테 이렇게 항복무술 썼지 않니? 항복무술을 보여줍니다. 그때 박씨가 우리 임금이 항복무술 썼어?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내 임금이 항복무술 썼으니까 가긴 가되 근데 공주는 안 되겠어. 공주는 내놔 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공주를 구출합니다. 공주를 구출한다라는 이런 면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역사적 사실에서는요. 공주를 데려가는 역사적 사실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지점이 바로 뭐냐면 문학적 허구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문학적 허구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허구가 잘 연결되어 있는 거네. 그럼 얘네 사이에서의 갈등은 조선이라는 나라와 그 다음에 청나라라는 나라와의 사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어떤 사회적 갈등이겠죠? 사회적 갈등에 해당된다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박씨가 좋은 놈이고 용골대가 나쁜 놈으로 나와야겠죠. 자, 여기서 아까도 슬쩍 얘기했지만 개화도 좋은 여자죠. 좋은 여자. 여기서
박씨가 도수를 하는 것보다는 개화가 전면에 나서고 박씨는 뒤로 쳐져 있습니다. 그죠?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죠? 자, 여기에서 자, 박씨가 전면에 나서지 않죠? 박씨가 전면에 드러나지 않아요.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특징을 갖습니다. 다 지시합니다. 야, 개화야, 네가 가서 이번에는 화공을 하거라 하면 얘가 어떻게 해서 개화가 부채를 막 흔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용골대가 혼나요. 용골대가 화살을 쭉 쐈더니 불화살을 쐈더니 부채를 한번 흔들었더니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불이 얘한테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왜 그렇겠느냐? 첫 번째 그 일을 우리가 상상하면 이게 오히려 박씨의 신비로움이 부각되겠죠. 아니, 박씨 밑에 있는 수화가 저 정도의 도수를 한다면 그럼 박씨는 얼마나 대단할까? 이런 식으로 박씨의 어떤 신비로움이 부각됩니다. 신비로움이 부각되는 그런 장치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조선시대를 좀 고려해 볼 때 조선시대의 여자들은 밖에 나가서 뭐 어떤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 뭐야? 양반 여성의 한계겠죠. 양반 여성의 한계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두 가지 갈등이 있더라. 자, 지금 우리가 고전하고 있고요. 전쟁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 더 갑니다. 자, 지어서 고전하고 있고 전쟁하고 있어. 요번에는 전쟁에 관한 게 어디 있냐면 어디 보자. 146이래요. 146쪽에 고전 산문 10번째 작품에도 있네요. 여기에도 하나가 실렸으니까 그것도 점검하고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 당연히 우리 국문학의 90% 이상을 쓰신 우리 미상 선생님이 쓰셨고요. 그 다음 뭐냐면 적벽가입니다. 적벽가가 실려있네. 요것도 점검하고 가자. 어차피 지금 최적전 나왔으니까 고전에 나온 전쟁들이 나왔으니 그놈 한번 다 정리하고 가자고요. 자, 적벽가 한번 해보자. 일단 뭐 전체 내용을 한번 훑어볼게요. 적벽가 전체. 이거는 삼국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국지연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놈을 우리의 판소리 형태로 좀 바꾼 겁니다. 근데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전체는 삼국지 나오니까 뭐 유비가 나오겠죠. 그죠? 유비 밑에 있는 관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장비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삼국지 보시면 뭐 도원결의에서 셋이 만나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뭐야? 우리는 싸우는 장수니까 두뇌가 필요하죠? 그래서 누구를 데리러 가요? 제갈공명을 데리러 가잖아. 그런데 얘가 한 번 갔더니 안 한다고 하고 두 번 갔다고 안 하죠. 포기하지 않죠. 또 가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삼고초려라고 하지요. 3번 가서 의견을 묻죠. 그래서 어떻게 써요? 그렇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도와주겠소 라고 해서 제갈공명이 다시 이런 3명에게 함께 합니다. 승낙을 하겠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다가 당연히 얘는 적벽가니까 조조의 적벽대전을 담습니다. 삼국지연에서의 조조의 적벽대전은 조조가 엄청난 어떤 영웅적인 모습으로 나옵니다. 물론 패전을 했지만 엄청나게 영웅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조조가 너무 바보같이 나옵니다. 자, 일단 조조가 너무 바보가 나오는데 조조의 여기다 할게. 두 개를 나눌게. 100만 군사의 서름이라고 해서 나눠볼게요. 일단 조조부터 해볼게요. 조조가 적벽대전을 치르기 위해서 100만 군사를 데려옵니다. 100만 군사하면 그 당시에는 뭐 물론 소설이긴 하지만 엄청난 거죠. 얼마나 많겠냐. 100만이 어딨어. 인구수로. 그게 옛날 전쟁을 우리가 가늠해 봤을 때 뭐 100명만 나와도 많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100만 군사라고 했으니까 엄청 많네. 현재 우리나라에 모든 대학생들이 다 나가서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만이 좀 안 되는구나. 우리 대학생들은. 자, 얘는요. 영웅적인 면모는 전혀 없습니다. 얘 캐릭터는 영웅적 면모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겁 많고요. 그 다음에 머리도 없고 지략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얘는 어떤 식이냐면 적벽대전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냐면 밑에 부하들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조조는 대책을 뭘 얘기하냐면 야 우리 죽은 척하자. 죽은 척하면 우리 모를 거 아니야.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웅적인 면모는 전혀 없고요. 조롱과 어떤 희화의 대상입니다. 얘는 조롱과 희화화의 대상입니다. 우습게 봅니다. 희화화의 대상이 바로 조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조의 바로 밑에 수하인데요. 얘가 어떻게 써? 얘를 막 비판 조롱을 합니다. 바로 밑에 부하가 막 조롱을 할 거야. 걔가 누구냐면 정욱입니다. 정욱. 그래서 저는 저번에 수업할 때도 얘에다 초점을 뒀죠. 얘에다 초점을 더 달라고 그랬습니다. 얘가 물어봅니다. 장군, 이거 어떻게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사태를 해결하면 될까요? 죽은 척하자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애거든요. 그래서 얘가 오히려 아이고 훌륭하시군요. 아이고 그럼 좋지요. 뭐 이런 거야. 오히려 정욱이가 어떻게 해서 비판과 조롱을 한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욱이의 초점을 두는 건 뭐냐면 이런 인물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얘를 방자형 인물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거기다 초점을 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있는 캐릭터입니다. 이 방자형 인물은 우리나라만 있는 캐릭터야. 그래서 여기다 초점을 좀 뒀습니다. 그러면 다시 넘어와서 지금 저기 하는 데서 조금 떨어져서 해볼게요. 방자형 인물을 먼저 소개하고 가볼게요. 방자형 인물은 뭐냐? 얘는 우리나라만 있는 캐릭터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일단 방자형 인물이라는 건 방자라는 건 누군지 알죠? 춘향전에 나오는 방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방자형 인물 얘는 일단 첫 번째 춘향전 밑에 방자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주인공의 조력자입니다. 주인공의 조력자야. 주인공의 조력자는 전 세계적으로 다 있죠. 그죠? 하지만 플러스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주인공이 만약에 부정적인 말을 한다든가 주인공의 부정적 언행, 부정적인 언행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부정적인 행실을 한다든가 이러면 보통 밑에 있는 쫄따구니까 굽신굽신해야 되는데 이 방자형 인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대고 어떻게 써? 이 방자는 대립을 합니다. 그딴 식으로 살면 안 되죠 라고 해서 대립을 합니다. 강하게 주인과 대립하는 그런 캐릭터야. 그러니까 할 말은 하는 겁니다. 주인공을 조력하면서 할 말을 하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방자형 인물에 해당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주인공이 부정적 언행과 행실을 한다 보니까 부정적이고 오히려 방자가 오히려 초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방자형 인물이다. 그러면 이런 방자형 인물에 유사한 게 우리 작품에 있지요. 그죠? EBS에 또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해준 거야. 방자형 인물이 적벽가에 하나 나왔고 정욱이라는 인물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작품 속에 EBS에 나와 있어요. EBS에 어디 있냐면 극수필인가? 맞네. 극수필 1강 202쪽으로 넘어갈게요. 극수필 1강 202쪽으로 넘어가면 책이 없는 사람은 그냥 메모를 해놓고 나중에 정리해. 자, 여기에 나온 뭐가 나오냐면 미상이 있고요. 바로 양주 별산대 놀이가 실려 있습니다. 별산대 놀이가 실려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방자형 인물이 누가 해당되냐면 자, 일단 등장인물은 말뚝이가 등장하고요. 말뚝이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말뚝이 친구가 있습니다. 쇠뚝입니다. 말뚝이 친구가 쇠뚝인데 얘네 둘은 바로 평민, 그죠? 서민 계층입니다. 서민 계층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친해요. 그러니까 유대감이 있는 거죠. 유대감이 있어요. 서로 간에 친하니까. 근데 말뚝이는 자기의 상전을 데려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새님들이죠. 새님들. 왜냐면 세 명을 데리고 왔으니까.
근데 이렇게 데려왔는데 말뚝이가 새님은 이제 과거를 보러 가는데요. 이 양반이 좀 멍청해요. 그래서 뭐 하냐면 탈춤 구경하다가 시간을 놓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수능 보러 가야 하는데 그 전날 옆에 무슨 가수 공연 구경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늦은 거야. 그래서 말뚝이가 그럼 어떻게 좀 여관 같은 걸 잡아야 하잖아. 잡아야 하는데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어딜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친구인 새뚜기한테 물어봅니다. 야, 새뚜가, 너 이 지역 사람이니까 여기 좋은 여관이 어딨냐? 이런 걸 물어본 거야. 그래서 새뚜기가, 그래,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아주 해줘. 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서 결국 요거를 뭐 한다? 비판하는 거야. 비판과 조롱을 하는 내용인데, 비판과 조롱을 하긴 하는데, 양반이겠죠? 그죠? 얘들은 바로 양반, 지배계층을 의미하죠? 얘들이 의미하는 건 지배계층이고요. 여기에 추가되는 말을 쓴다면 무능한, 그죠? 당시의 조선시대의 무능한 지배계층을 상징하는 거야. 얘들을 서민계층인 말뚝이와 새뚜기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좋은 놈이겠죠. 말뚝이와 새뚜기가 비판 조롱을 할 거야. 근데 비판 조롱하는 모습이 좀 달라요. 우리 EBS에 초점을 둔 건, 여기 극스필 1강에서 초점을 둔 건 그 비판과 조롱하는 모습이 좀 달라요. 새뚜기 입장에서는 얘를 어떻게 써요? 아주 직접적으로 조롱합니다. 직접적 또는 공격적으로 조롱합니다. 공격적으로 조롱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여관 잡아달라니까 돼지우리를 잡아줍니다. 왜냐면 이거 그놈들은 내가 딱 봤더니 개돼지나 똑같더라고. 이거 하면 됐지 이런 거야. 그럼 말뚝이는 뭐하냐면 비판과 조롱을 할 텐데 얘는 우회적으로 조롱합니다. 우회적으로 조롱합니다. 우회적은 돌려서. 그죠? 와, 훌륭한 데 잡으셨군요. 우리 임금이네. 우리 새님들 정말 좋아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만히 들어보면 칭찬하는 것 같지만 말뚝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판, 조롱하는 거야.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말뚝이는 새님을 모시는 하인이죠. 새뚜기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어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으니까 바로 조롱할 수 있고요. 얘는 직접 모시는 사람이니까 우회적으로 조롱한다라는 이런 얘기였네. 그럼 여기에 방자형 인물에 해당되는 게 누구냐? 바로 말뚝이죠.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말뚝이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극수필 1강의 102쪽 요거와 연결을 시켜볼게. 그럼 얘가 나오면 같이 좀 알아둬야 할 작품이 있는데 방자형 인물, 그 다음에 양주 별산대 놀이가 나왔으니까 같이 맞물어야 하는 건 누굴까? 뭘까? 봉산탈춤을 우리가 같이 연결시켜야겠죠. 봉산탈춤, 요 놈을 같이 연결하자. 당연히 누가 했어? 미상 선생이 쓰신 봉산탈춤인데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조롱을 합니까? 말뚝이가 나오죠? 마부인 말뚝이가 어떻게 해요? 당시에 양반들이 자신이 모시는 새님들, 그죠? 새님들을 비판 조롱을 하죠? 비판 조롱을 할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누가 방자형 인물이냐면 바로 말뚝이가 방자형 인물이겠지? 새님들은 부정적인 모습일 테고, 그래서 이 봉산탈춤에는 재담, 이야기 구조가 있죠. 어떻게 되면 양반 조롱했다, 일시적 화해, 양반 조롱했다, 일시적 화해, 이게 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담 구조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재담 구조가 첫 번째는 바로 뭐야? 모두 다 쉬 합니다. 쉬 하면서 시작해. 재담이 시작되는 겁니다. 쉬 하면 어떻게 써? 구경하던 사람들이 조용할 거 아니냐? 이제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재담의 시작을 알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냐면 양반에 등장합니다. 양반의 등장. 위험. 그러니까 되게 위험 있게 등장하는 척합니다. 그러면 양반이 말뚝이가 조롱합니다. 에휴,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소론 호조를 지낸 그런 양반이 아니요. 그냥 개밥그릇이요.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말뚝이의 조롱. 그러면 양반한테 개밥그릇 나와요. 이러면 양반이 좋겠냐? 이 새끼 뭐라고? 양반이 호통을 칩니다. 그때 말뚝이가 어떻게 해서 직접적으로 모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변명을 해야겠죠. 아이고 어찌 됐어. 아유 아주 훌륭한 양반이 나온다고 했어요. 거짓말하는 거겠죠. 그죠? 말뚝이의 변명이 나오죠. 말뚝이의 변명이 나올 테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못 들었나 봐. 우리 바본가 봐. 양반이 안심을 합니다.
양반의 안심. 그리고 나서 뭘 춰? 춤을 추면서 제담이 종료됩니다. 자, 제담의 구조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 춤이라는 것은 일시적 갈등 해소입니다. 일시적 갈등 해소다. 여기다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왜냐면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면 제담이 시작돼 다시 돌아가지 않죠? 초롱을 해야 되는데, 그죠? 완벽하게 갈등이 해소되면 더 이상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으니까 잠깐 봉합을 시켜놓은 상태야. 여기서의 방자형 인물은 말뚝입니다. 여기 양주 별산대 놀이에서도 말뚝이. 자, 다시 이제 넘어갈게요, 이쪽으로. 자, 이제 적벽가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적벽가로. 자, 일단 조조는 영웅적인 면모는 없었고, 아까 얘기한 데가 비조롱과 희화화, 우스개. 휘화화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정욱의 방자형 인물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조조가 적벽대전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그 군사들이, 100만 군사들이 모두 다 뭐야? 자신의 서름을 호소합니다. 얘네들도 전쟁터에 끌려온 애들이잖아. 얘네들이 막 호소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부모 생각을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지금 8순인데 7순인데 내가 없으면 밥도 못 드시는데 내가 여기 전쟁터에 끌려왔어. 어떤단 말이에요.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식 걱정을 합니다. 자식 생각이라자. 자식 걱정, 자식 생각. 내가 늦지막히 어떻게 하다 간신히 결혼해서 이제 내가 종손의 3대째인데 아들을 하나 낳는데 아유 얘를 키워야 되는데 내가 전쟁터에 왔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나는 결혼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간신히 결혼했는데 결혼 첫날 밤에 여기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아내가 생각. 모두 다 사연들이 주구장창 있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걸 통해서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이걸 통해서 전쟁의 참혹함이죠. 저렇게 살아온 사람들 다 흩어지게 만들었죠. 전쟁의 참혹함을 부각시켰습니다. 참혹함. 이런 면을 봤을 땐 아까 바로 뭐와 연결될 수 있냐면 최척전과 연결되죠.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써? 인물의 영웅성을 부각시키는 장치가 아니라 백성들의 이산의 고통과 아픔을 표현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그쪽에 연결이 되겠구나.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러요. 전쟁을 치르는데 이런 상태에서 우두머리도 멍청한데 그 다음에 군사들도 어떻게 해서 멍청한 우두머리 밑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오합지졸이겠죠. 거기다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조조가 패전을 한다라는 이런 얘긴데 조조의 패전. 자, 근데 조조는요. 자, 일단 조조가 패전을 한다 뭐 이런 얘기고. 자, 적벽가에선 조조가 패전하는 장면이 한 3개가 나옵니다. 정판교에서 장비에게 지고요. 그 다음에 적벽대전을 치러서 적벽전을 치러서 패하고 현재 우리 제시문은 어디냐면 화용도라는 곳으로 도망칩니다. 얘가 어디냐면 적벽대전에 패전을 해서 여기 화용도라는 데로 도망쳐요. 근데 이 유비, 관우, 장비, 제갈공명은 이 조조가 어디로 도망갈지를 예측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관우가 매복하고 있어요. 화용도에 관우가 매복해 있어요. 관우가 매복한 상태에서 조조가 들어와요. 그래서 관우가 이 조조를 잡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 EBS에 실려 있습니다. 올해 거에는 여기가 실려 있고요. 보통 EBS 거에선 어디가 좀 잘 나왔었냐면 예전에는 어디가 잘 나왔었냐면 여기 100만 군사가 서름을 외치는 여기죠. 여기가 보통 잘 나오던 곳이었고 올해는 여기입니다. 올해는 여기 빨간 지점 여기고요. 보통 잘 나오던 지점은 적벽가 하면 어디가 잘 언급됐냐면 이 지점이 100만 군사가 서름을 외치는 이 지점인데 그 지점만 살짝 다르더라.
마지막 하나만, 이제 마지막 하나 하고 슬쩍 쉴까? 자,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하는 적벽가라는 것과 그 다음에 삼국지연이를 좀 비교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자고요. 적벽가는 판소리입니다. 판소리. 그러면 판소리에 3요소가 있어야겠죠? 창, 안일이, 그 다음 뭐야? 발림. 이런 게 있었죠? 그죠? 창, 안일이, 발림. 자, 그래서 이 적벽가를 얘기하는 저기 고전산문 10강에 보시면 또 여기서 창에 초점을 좀 둔 점도 있는데, 창에서 어떻게 써? 창을 할 때 긴장감이 쫙 올라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안일이가 나왔을 때 어떻게 써? 이완, 긴장이 쫙 풀려요. 이완이 되고, 그래서 긴장했다 풀어졌다, 긴장했다 풀어졌다, 이런 재미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담은 게 그런 내용도 실려 있습니다. 다음 삼국지연이 같은 경우는 소설이죠. 소설. 그 다음에 누가 중심이냐? 자, 얘는 무명의 군사 중심입니다. 무명의 군사 중심이라면 얘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삼국지연이는 바로 뭐냐면 조조 영웅 중심입니다. 자, 삼국지연에는 적벽대전에선 조조, 대부분에선 뭐 유비, 관우, 장비 이런 애들 얘를 중심으로 하다. 자, 그래서 각각의 전쟁도 역시 기능하였죠. 이제 최척전과 같이 맞아 떨어지는데, 자, 일단 요쪽은요, 이쪽은 영웅성이 부각됩니다. 삼국지연에선 그 전쟁을 통해서 조조가 돋보여지죠. 그러니까 뭐냐면 인물의 영웅성이 이렇게 부각되는 장치로 쓰였다면,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최척전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100만 군사들이 서러움을 막 외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긴 최척전처럼 뭐냐면 전쟁의 참혹함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요 지점. 그 다음에 두 작품은 모두 다 조조가 등장을 합니다. 조조가. 그러면 삼국지연에서의 조조는 영웅이죠. 영웅. 그러니까 동그라미 칠게. 하지만 적벽가에서 조조는 찐따죠. 찐따. 바보 멍청이죠. 그러니까 여기다는 세모 칠게요. 자, 삼국지연에서는 조조가 영웅적인 모습으로 나오지만 적벽가에선 찐따로 나오더라. 그러면 우리 제시문에 있는 내용은 한번 다 정리를 한번 했네. 현재 EBS에 나와 있던 고전 산문 중에서 전쟁과 연결된 작품을 한번 쭉 다 정리를 한 거야. 자, 조금 쉬었다가 그 옆에 뭐야 이건 또 9켤레 구두로 남은 산에 거기 또 연결해 볼게요.